밤새도록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새벽이었다. 한아유는 낡은 식당 화양연화의 주방을 정리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기름때 낀 환풍기 소리만이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작은 한식당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족쇄이기도 했다. 식당 문에 붙은 붉은색 철거 통지서가 축축하게 젖어 일그러져 있었다. 선명한 YJ 그룹의 로고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들은 이 낡은 동네 전체를 밀어버리고 번쩍이는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하나둘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하유는 버티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영혼이자 그녀의 뿌리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젖은 행주를 삶아 널었다.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둔탁한 금속성 파열음이 식당 뒷문 쪽에서 들려왔다. 천둥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무너지고 부딪히는 소리였다. 하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또 그들일까? YJ 그룹의 하청을 받은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번이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했다. 하윤은 망설이다가 가장 무거운 스테인리스 국자를 집어들었다. 웃기지도 않는 무기였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다가가 삐걱거리는 문을 살짝 열었다. 빗물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훅 끼쳐 들어왔다. 뒷골목은 쓰레기통이 나뒹굴고 빗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거대한 폐기물 수거함 옆에 무언가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엔 술에 취한 노숙자련이 했다. 하지만 형체는 미동도 없었다. 하유는 국자를 고쳐 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숨을 헛하고 들이마셨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온몸이 비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남자였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갈갈이 찢어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더 심각한 것은 피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뒤엉키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하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꺼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망설여졌다. YJ 그룹의 깡패들과 엮인 이후로 그녀는 공권력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신고에도 미적거렸고 오히려 용역들의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만약 이 남자가 그들과 연관된 사람이라면 혹은 더 위험한 범죄에 휘말린 것이라면 그녀는 잠시 남자의 얼굴을 살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콧날이 날카롭고 턱선이 뚜렷했다. 흙먼지와 피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숨막히게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녀의 또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였다. 그가 약하게 신음소리를 냈다. 살아있었다. 하유는 갈등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최소한 이 남자가 숨이 붙어 있는 한몰은 척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남자는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를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철컥 하고 뒷문에 잠금쇠를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유는 남자를 주방 바닥에 잠시 눕혔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를 식당 위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고역이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자신의 좁은 침대 위로 밀어 올렸다. 남자는 짐짝처럼 침대 위로 떨어졌고 끙 하는 소리를 냈다. 하유는 숨을 헐떡이며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방하는 비에 젖은 남자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젖은 정장 재킷을 벗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재킷 안쪽에는 고급스러운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읽을 수 없었다. 셔츠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옆구리에도 깊은 타박상이 보였다. 이마의 상처가 가장 심각했다. 찢어진 상처 사이로 피가 계속 배어나왔다. 하유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로 압박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식당 주방에서 칼에 베이고 불에 대는 일은 다반사였기에 응급처치에는 익숙했다. 남자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아버지의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혔다. 그 과정에서 남자의 단단한 근육과 몸 곳곳에 작은 흉터들을 보았지만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의 소지품을 확인해 봤다. 지갑도 휴대전화도 신분증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 같았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였지만 그것마저도 유리가 깨지고 멈춰 있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자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핏기와 흙먼지가 닦여나가자 놀라울 정도로 수려한 용모가 드러났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깊은 잠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혼수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쟀다. 다행히 열은 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식당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을까? YJ 그룹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운 나쁜 강도 피해자일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식당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하유는 피로에 지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민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 정체불명의 잘생긴 남자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남자가 미세하게 몸을 뒤척이며 앓는 소리를 냈다. 하유는 잠에서 깨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가져와 남자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어쨌든 아침이 올 때까지는 그가 살아남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국자를 손에 쥔 채 의자에서 불편하게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한 남자는 그녀의 유일한 공간을 침범했지만 그녀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다. 하유는 YJ 그룹의 철거 통지서를 떠올렸다. 내일도 그들은 들이닥칠 것이다. 이 남자를 돌보는 와중에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이 남자의 등장이 과연 구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복잡한 밤을 보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목숨을 구해준 남자가 바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YJ 그룹의 심장부, 그 자체라는 것을. 그 남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숨겨진 왕 권지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기억을 잃고 상처 입은 한 여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민준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한하유는 좁은 의자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가
낯선 이의 미약한 뒤척임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스테인리스 국자를 쥔 손이 저려왔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짙은 안개처럼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낯선 천장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찢어질 듯한 두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신음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움직이지 말아요. 어젯밤에 뒷골목에서 당신을 주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하윤이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샘과 피로로 잠겨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가 든 국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긴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야? 하윤은 국자를 내려놓았다. 적어도 지금 당장 그녀를 해칠 상태는 아닌 듯했다. 여긴 내 식당이에요. 난 한하윤. 당신은요? 이름이 뭐예요? 왜 거기 쓰러져 있었죠? 남자는 대답 대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이름, 내 이름.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낯선 트레이닝복 소매를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억 상실. 뻔한 드라마 속 설정 같았지만 남자의 텅 빈 눈동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아무것도요. 당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남자는 고개를 저으려다 또다시 밀려오는 통증에 눈을 감았다. 물, 그리고 차가운 비. 그게 다야.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더 꼬여버렸다. 정체불명의 남자의 이제는 기억 상실까지. 그녀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게다가 병원에 가면 경찰이 개입할 것이고 YJ그룹 깡패들과 엮인 이 상황에서 경찰은 불확실한 변수였다. 일단 좀 쉬어요. 죽이라도 끓여올 테니까.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주방으로 내려온 하윤은 쌀을 씻으며 머리를 굴렸다.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만 어젯밤 그를 외면하지 못했던 연민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그는 YJ그룹의 음모에 휘말린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녀는 흰죽과 간단한 밑반찬을 쟁반에 담아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남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먹어요. 그리고 생각해내요. 당신 신원. 하윤이 쟁반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죽을 한 입 맛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간이 조금 강하군. 환자식으로는. 그가 무심코 말했다. 하윤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음식 타령할 때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묵묵히 죽을 비웠다. 그의 숟가락질은 어설펐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남자의 상처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아물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윤은 그를 내쫓을 수도 계속 다락방에 숨겨둘 수도 없었다. 식당 일은 혼자 하기 벅찼고 당장 사람을 쓸 돈도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당신 갈 곳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 여기서 일해요. 숙식 제공하는 대신 내일 도와요. 이름은 그냥 민준이라고 부를게요. 내가 당신을 주었으니까. 그녀는 주운 민준이라고 부르려다 참았다. 남자, 아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면 그땐 떠날 거야.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윤은 민준에게 가장 간단한 일부터 시켰다. 양파 까기, 감자 깎기, 그리고 설거지.
민주는 처음 해보는 일인 듯 몹시 서툴렀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던 손은 칼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손이었다. 하지만 하윤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학습 속도였다. 그는 하윤이 한 번 시범을 보이면 그 동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즉시 따라했다. 그의 손놀림은 금세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변했다. 양파를 까는 단순한 동작에서도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했다. 하윤은 그가 껍질을 벗긴 매끈한 감자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더 놀라운 일은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하윤이 그날 팔고 남은 재료로 대충 끓인 김치찌개를 내왔다. 민주는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어제처럼 잠시 미간을 좁혔다. 왜요?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예요? 하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맛있어. 하지만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육수, 멸치 베이스지. 여기에 황태머리를 조금 더하면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김치는 신맛이 강해. 설탕으로 잡으려 한 것 같은데 차라리 배즙을 조금 넣으면 원가 부담 없이 훨씬 고급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객단가를 최소 20%는 올릴 수 있을 텐데 하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객단가? 원가 부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신, 요리사였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그게 보여. 숫자가. 효율성이.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오후 하윤이 불안해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사내 셋이 들이닥쳤다. YJ그룹의 용역 깡패들이었다. 아직도 안 꺼졌어? 이 아가씨가 배짱이 두둑하네. 리더 격인 박 실장이 비웃으며 식탁을 발로 찼다. 영업 방해예요. 당장 나가요. 하윤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어디 좀 볼까? 오늘은 뭘 좀 부숴야 사장님이 좋아하실까? 박 실장이 막 주방 기물을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두르려던 순간이었다. 그들 뒤에 서 있던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젖은 손으로 박 실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아, 박 실장의 손목에서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고 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른 용역 하나가 주먹을 날렸지만 민주는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마지막 남자가 겁에 질려 의자를 집어들자 민주는 발로 의자를 차서 부순 뒤 남자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혼란스러운 민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하고 정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깡패들은 신음하며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두고 봐, 이 자식들.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하윤은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조금 전에 어설픈 주방 보조가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당신 대체 누구야?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양파도 못 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깡패들을.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나도 몰라. 그냥 몸이 반응했어.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 했으니까. 그의 대답은 하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본능. 그 본능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사업 분석과 같은 두뇌와 특수훈련을 받은 듯한 신체 능력. 이 남자는 넝마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괴물이 숨어 있었다. 하윤은
자신이 거둔 남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후였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오늘 민주는 그녀를 지켜주었다. 깡패들이 휩쓸고 간 식당은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질러진 반찬들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하나유는 빗자루를 들고 말없이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부서진 의자 다리를 치우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길 잃은 짐승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괜찮아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다친 데는 하유는 고개를 젓고는 부서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었다. 당신 덕분에. 하지만 이제 어쩌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지친 체념이 묻어났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막을 수 있어. 하유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당신은 기억도 못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들은 YJ 그룹 사람들이에요. 거대 기업이라고요. 당신 혼자서 뭘 어쩔 수 있는데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YJ 그룹.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묵묵히 청소를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깨진 조각들을 치웠다. 기묘한 유대감이었다. 함께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비록 그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라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 허물었다. 그날 이후 화양연화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민주는 더 이상 단순한 주방 보조가 아니었다. 하유는 그에게 주방 일을 맡기는 것을 넘어 식당 운영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무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김치찌개 한 그릇에서도 원가와 마진을 꿰뚫어 보던 비범한 통찰력을 가졌음을 기억했다. 매출이 형편없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에 묶이면서 유동 인구가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단골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아버지의 맛을 지키고 싶지만 이대로 가다간 임대료도 못 낼 판이에요. 하윤이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그녀가 정리한 엉망진창인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장부를 가져갔다. 그의 눈이 빠르게 숫자를 훑었다. 이 장부는 엉망이야. 매입 원가랑 매출이 뒤죽박죽이군. 재료 손실률은 계산하고 있는 건가? 그가 쌀쌀맞게 지적했다. 뭐라고요?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윤이 발끈했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게 아니야. 비효율을 말하는 거지. 당신의 레시피는 훌륭해. 하지만 운영 방식은 낙제점이야. 예를 들어 이 점심 특선 백반. 너무 많은 반찬을 제공하고 있어. 원가 부담만 높이고 고객 만족도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그는 연필을 들어 장부 뒷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다. 메뉴를 단순화해야 해. 핵심 메뉴 두세 개에 집중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대신 질을 높여. 그리고 아까 말했던 김치찌개. 황태 육수와 배즙을 추가해서 프리미엄 황태 김치찜 같은 메뉴로 리브랜딩 하는 거야. 가격을 30% 올려도 고객은 지갑을 열 거야. 하유는 그의 체계적인 분석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다. 마치 경영 컨설팅을 하는 CEO처럼 보였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 맞아요? 민주는 연필을 쥔 채 잠시 멈췄다. 머리는 텅 비어 있어.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알게 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았다.
민준의 제안대로 새로운 김치찜 레시피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민준은 하윤의 보조가 되어 재료를 손질했다. 그의 칼질은 이제 완벽하게 일정하고 빨랐다. 하윤은 황태머리를 볶고 배즙을 갈아 넣으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묘한 기분이었다. 이 식당은 그녀의 영역이었는데 어느새 그가 주방을 지휘하고 있었다. 마침내 김치찜이 완성되었다. 진하게 우러난 육수와 부드럽게 익은 김치, 고소한 황태의 향이 주방을 가득 메웠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맛보았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이 맛은 기존의 김치찌개와는 차원이 다른 깊고 풍부한 맛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맛에 세련된 감각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이네요. 하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였다. 민준도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의 손맛이 기본이 된 거지. 나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따뜻한 음식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녹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가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왜 그래요? 또 머리가 빛,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쾅, 그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내뱉었다. 격렬한 충돌의 감각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통증.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다. 하윤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꿈, 아니, 기억인가? 모르겠어. 하윤은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연약한 모습은 깡패들을 제압하던 무서운 전사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다락방으로 데려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며칠 뒤 하윤은 식당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온 후로 처음으로 손대는 창고 구석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그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입고 있던 찢어진 정장 재킷이 먼지 투성이인 채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킷을 집어들었다. 버려야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재킷을 살피기 시작했다. 재킷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사고의 흔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주머니는 모두 비어 있었다. 신분증, 지갑,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실망하며 재킷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재킷 안주머니에 꿰매져 있던 작은 셔츠 소매 조각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사고 당시에 찢어져 말려 들어간 듯했다. 그리고 그 소매 끝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커프스 버튼이었다. 단순한 금이나 은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오닉스 위에 백금으로 세공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문양. 그것은 특정 로고나 이니셜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대량 생산된 기성품이 아니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물건임이 분명했다.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물건은 노숙자나 평범한 회사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YJ그룹의 철거 통지서를 떠올렸다. 그들의 로고와는 달랐지만 이 커프스 버튼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는 YD그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커프스 버튼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강도 피해자나 기억 상실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YJ그룹의 용역 깡패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일까? 같은 시각 다락방에서 쪽잠을 자던 민주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회의실이었다. 수많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가장 상석에 앉은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지혁아, 네가 감히 나를, 그 얼굴, 피가 섞인 친척의 얼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낯선 신음소리였다. 그는 잠에서 깨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상우, 권상우. 그는 자신이 방금 내뱉은 이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운 눈을 깜박였다. 한하유는 손안에 쥔 커프스 버튼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 작은 물건이 모든 의문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식당 구석에 낡은 노트북을 켜고 서툰 타자 실력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명품 커프스 버튼, 오닉스 백금 문양, 수천 개의 이미지가 쏟아졌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가 쥔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YJ 그룹을 떠올렸다. 그 깡패들, 그리고 민준의 비범한 경영 감각, 연관성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은 YJ 그룹 로고를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 뜬 것은 그녀가 철거 통지서에서 본 익숙한 붉은색 YJ 문양이었다. 커프스 버튼과는 전혀 달랐다. 하유는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다. YJ 그룹 창업주, YJ 가문 상징. 검색 결과는 대부분 공식적인 기업 연역이었지만 한 구석에 오래된 사교 잡지 기사 스크랩 이미지가 있었다. 화질은 끔찍하게 깨져 있었지만 내용은 YJ 그룹의 2대 회장, 즉 현 회장의 아버지인고 권일수 회장의 취임식 사진이었다. 그녀는 이미지를 확대했다. 권일수 회장이 연설을 위해 손을 들어 올린 모습, 그리고 그의 셔츠 소매에서 빛나는 것. 하유는 숨을 멈췄다. 흐릿했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커프스 버튼이었다. 기사는 그것이 YJ 가문의 직계 후계자에게만 계승되는 비공식적인 상징이라고 언급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는 YJ 가문의 직계 후계자. 하지만 뉴스에서는 YJ 그룹의 CEO가, 그녀는 황급히 YJ 그룹의 현 CEO를 검색했다. 권지혁. 화면에 뜬 공식 프로필 사진은 낯설지 않았다. 차갑고 이지적인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녀가 매일 밤 다락방에서 잠든 모습을 보던 바로 그 민준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래층 식당 홀에서 유리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하유는 커프스 버튼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또다시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친 줄 알았다. 하지만 홀의 풍경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권지혁이 홀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청소를 하던 참이었는지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의 발치에는 그가 떨어뜨린 물컵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YJ 그룹 권지혁 CEO 빗길 교통사고로 실종. 사실상 사망 추정 화면은 불길에 휩싸인 최고급 세단의 처참한 잔해를 비추고 있었다. 하윤이 글을 주었던 그날 밤의 사고였다. 앵커는 비통한 목소리로 젊은 경영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임시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한 중년 남자가 카메라 앞에 섰다.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입니다. 조카 지혁군을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YJ 그룹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회장으로서
고인이 된 조카의 뜻을 이어 그 남자의 얼굴, 권상우 부회장. 그 비열하게 웃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억눌려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회에서의 격렬한 다툼, 신사업을 둘러싼 권상우의 비리 증거, 지혁아 네가 감히 나를 이라고 속삭이던 숙부의 섬뜩한 경고, 그날 밤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순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던 차, 불길이 치솟기 직전 깨진 유리창으로 간신히 기어나온 순간의 고통, 그리고 뒷골목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치다. 의식을 잃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했다고 믿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본 사진과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당신, 권지혁, 맞죠? YJ 그룹 CEO. 그녀는 손바닥에 쥔 커프스 버튼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당신 재킷에서 나왔어요. 권지혁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민준의 혼란스러운 눈이 아니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그의 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와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라는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다락방의 부상자가 아니라 왕좌를 빼앗긴 지배자였다. 그는 커프스 버튼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그래, 내 이름은 권지혁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윤은 뒷걸음질 쳤다. 그럼 저 깡패들은 YJ그룹이 당신 회사가 나한테 내 회사가 아니야.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적어도 지금은 저들은 내 숙부, 권상우가 보낸 자들이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와 동일 인물이지. 그는 텔레비전 속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숙부의 얼굴을 경멸스럽게 노려보았다. 하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YJ그룹의 용역 깡패들과 권지혁을 죽이려 한 배우가 모두 권상우였다. 그녀는 거대한 재벌 가문의 추악한 암투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그녀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면 날 죽이려 들 거예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아니,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날 구했어. 한하윤 씨. 이제 내 차례야. 내 자리를 되찾고 당신의 식당도 지킬 거야. 권상우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는 걸.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화양연화의 공기가 달라졌다. 낡았지만 정겹던 식당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비밀기지가 되었다. 한하윤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남자를 돌보는 주인이 아니었고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의지하는 식객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왕이었고 그녀는 그 왕을 숨겨준 유일한 동맹이었다. 권상우는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장례식까지 성대하게 치렀으니 지금이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혁이 식당의 낡은 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눈은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권상우가 YJ그룹의 임시 회장 자격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모습이었다. 우선 연락할 사람이 필요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내 전화기는 사고 때 사라졌고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을 겁니다. 하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 구석에 숨겨둔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선불폰 하나를 꺼냈다. 용역 깡패들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사둔 거예요. 녹음도 되고 추적도 안 돼요. 지역은 하윤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겉보기보다 훨씬 강하고 치밀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아들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지만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비서입니다. 김 비서. 지역이 낮게 불렀다. 수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회장님이십니까? 말도 안 돼. 저희는 김 비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 맞네. 김 비서. 살아있어. 지역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다.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당장 모시러. 아니, 내 말 잘 듣게.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돼. 특히 권상우 측 사람들에겐. 이건 명령이야. 지역은 김 비서에게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배신, 사고, 그리고 지금 그가 숨어 있는 곳. 김 비서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했다. 그날 밤 자정, 식당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허름한 배달원 복장을 한 김 비서가 거대한 배달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그는 지역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지역의 제지에 꼭 참아냈다. 그는 하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인사는 나중에 하죠. 시간이 없어요. 하윤이 차갑게 말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지역은 김 비서가 가져온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군용 등급의 암호화된 노트북, 위성 전화기, 그리고 권상우의 최근 동향을 담은 USB가 들어있었다. 하윤의 작은 다락방은 순식간에 YJ 그룹을 상대로 한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지역은 노트북을 켜고 YJ 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김 비서가 몰래 구축해둔 백도어를 통해서였다. 권상우가 너무 서두르고 있군.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권상우는 지역이 추진하던 친환경 신사업을 모두 중단시키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자금을 돌리고 있었다. 이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사회의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게 맞겠지. 지역이 중얼거렸다. 그는 프로젝트 계획안을 훑어보았다. 잠깐만요. 하윤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녀는 권상우가 추진하는 개발 부지 지도를 보고 놀랐다. 이곳, 여긴 우리 동네예요. 화양연화가 포함된 이 구역 전체라고요. 지역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권상우가 이 낡은 동네를 무리하게 철거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구역, YJ 그룹 소유가 아니었을 텐데 권상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역이 무언가를 깨닫고는 관련 서류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윤 씨, 이 근처에 혹시 특별한 장소나 과거에 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있나요?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오래된 공장들이 많았죠.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바로 저 뒷골목 너머에 대성방직이라는 큰 섬유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큰 불이 나서 전부 타버렸죠. 그때 인명 피해도 있었고 결국 폐쇄됐어요. 대성방직. 지역이 그 이름을 타이핑했다. 그리고 관련 기사와 보고서들을 찾아냈다. 10년 전
지역이 아직 유학 중일 때의 일이었다. 당시 YJ그룹의 하청업체였던 대성방직은 의문의 화재로 파산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당시 부장이었던 권상우였다. 찾았다.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김비서와 하윤에게 모니터를 돌렸다. 권상우는 대성방직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 하지만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지른 거야. 이건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회계장부를 지키던 경비원들을 포함한 살인 사건이었어. 김 비서가 경악했다. 그럼 이번 재개발은? 그래. 공장 부지 지하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자금의 잔재나 혹은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거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전에 재개발을 빌미로 그 땅을 완전히 파헤쳐서 모든 흔적을 없애려는 속셈이지. 하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식당, 그녀의 동네는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녀를 괴롭히던 용역 깡패들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내쫓으려 했던 거예요. 우리가 걸림돌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식당 1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쾅. 누군가 셔터를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하나윤, 문 열어. 내년이 우리 애들 팼다며. 오늘 아주 싹 밀어버릴 테니까 당장 안 나와. 박 실장과 그 일당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숫자도 더 많았고 굴착기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떡하죠? 그들이. 지역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증거 자료 챙겨서 뒷문으로 빠져나가. 경찰에, 아니, 내가 알려준 언론사 쪽 라인의 익명으로 제보해. 방화 사건과 권상우를 엮어서. 회장님은 어쩌시고요? 나는 손님을 맞이해야지. 지역이 민준이 입던 낡은 트레이닝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검은색 셔츠가 드러났다. 그는 깡패들을 제압했던 그날처럼 천천히 손목을 풀었다. 하윤 씨, 여기서 가장 비싼 술이 뭐죠? 하윤은 어리둥절했지만 지역의 눈을 보고는 주방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장식장에 있던 최고급 복분자주를 가져왔다. 지역은 술병을 받아들고는 1층으로 내려갔다. 셔터가 뜯겨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이곳을 부수는 건 권상우가 내게 보내는 또 다른 경고장이겠지. 하지만 그는 몰라.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그는 하윤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이제 쇼타임이야. 하윤 씨. 그들이 원하는 걸 약간 다른 방식으로 줘야겠어. 그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반격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쾅! 굴착기에 육중한 쇠 발톱이 화양연화의 낡은 셔터를 찢어 발겼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지고 벽돌 파편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 실장이 쇠 파이프를 든 용역들을 이끌고 깨진 셔터 틈으로 들이닥쳤다. 이 망할 년이, 오늘은 내 식당이랑 같이 땅에 묻어주마. 하나윤은 공포로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권지혁의 단단한 등이었다. 그는 민준의 낡은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다락방의 부상자도 주방 보조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맹수였다. 박 실장, 지역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의 손에는 하윤이 건네준 비싼 복분자주 병이 들려 있었다. 박 실장은 조롱하려다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의 얼굴.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손목을 꺾었던 그 주방 보조였지만 지금 그의 기세는 완전히 달랐다. 너, 그때 그 자식. 박 실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살아 있었군. 좋아.
오늘은 내 놈 뼈까지 으깨주마. 전부 쳐들어가. 용역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려던 순간 지역이 움직였다. 그는 달려드는 놈의 머리를 향해 복분자주병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병을 바닥에 세게 내리쳐 깨뜨렸다. 진홍색 술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는 날카롭게 깨진 병의 목 부분을 쥐고 가장 가까이 다가온 용역의 목 바로 앞에 멈췄다.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움직이면 네 동맥이 먼저 끊어질 거다. 용역은 얼어붙었다. 깡패 생활로 다져진 본능이 경고했다. 저 남자는 진짜다. 이 미친놈이. 박 실장이 소리쳤지만 그 역시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했다. 지역은 용역의 멱살을 잡은 채 박 실장을 노려보았다. 박 실장. YJ건설 하청 비자금 꽤 많이 챙겼더군. 권상우 부회장 몰래 말이야. 박 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네가 지난달에 구입한 강남의 오피스텔. 내 아내 명의로 돌린 거. 그거 내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지.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권상우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지만 너 같은 쥐새끼들이 뒤에서 갉아먹는 건 모르고 있어. 헛소리 마. 죽여버려. 박 실장이 외쳤지만 지역은 깨진 병을 용역의 뺨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선택해, 박 실장. 지금 여기서 나랑 싸우다가 내일 아침 권상우에게 내 횡령 사실이 보고되길 원하나? 아니면 꼬리 내리고 당장 여기서 꺼질 건가? 네가 횡령한 돈으로 산 오피스텔에서 편하게 자고 싶으면 말이야. 박 실장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저 남자는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식당 주방 보조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박 실장은 부들부들 떨며 쇠 파이프를 든 손을 내렸다. 후퇴해. 오늘은 이쯤 하지. 그는 비겁하게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두고 보자. 이 자식들아. 용역들은 굴착기까지 버려둔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찢어진 셔터 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유는 숨을 죽인 채 깨진 병 조각을 손에 쥔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그가 하윤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민준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이 권상우에게 당신이 살아있다고 보고할 거예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가 움직일 겁니다. 아주 조급하게.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박 실장으로부터 그놈이 권지혁 회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그놈이었습니다. 라는 횡설수설한 보고를 받은 권상우는 이성을 잃었다.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가 탄로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증거인멸 따위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당장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내일 오전 10시다. 권상우가 비서실에 고함을 질렀다. YJ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긴급 안건이야. 모든 이사, 주요 주주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 내가 YJ의 공식적인 주인임을 선포해야겠어. 그는 지역이 돌아오더라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이길 바랐다. 다음 날 오전 YJ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수백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이사들과 주주들, 그리고 금융계 기자들이 긴급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의 의도를 파악하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권상우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오히려 광기에 가까운 흥분 상태로 단상에 섰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YJ그룹 임직원 여러분,
그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갑작스러운 조카, 고 권지혁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합니다. 그는 슬픔을 가장한 연기를 하며 눈가를 훔쳤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YJ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고인이 된 조카의 유지를 받들어 이 YJ 그가 YJ그룹의 새로운 비전 대성방직 부지 재개발 계획을 포함안을 선포하며 자신의 승계를 정당화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대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본능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의 낡은 트레이닝복도 어젯밤의 검은 셔츠도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그의 뒤에는 김 비서와 변호인단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권상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얼어붙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남자. 자신들이 방금까지 애도하던 그 남자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권지혁, YJ그룹의 진짜 주인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 넋이 나간 숙부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군요. 제 장례식이었습니다만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지혁아, 네가 어떻게? 권상우가 유령을 본 듯 더듬거렸다. 숙부님. 지혁이 권상우를 차갑게 돌아보았다. 연기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는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사고 당일 권지혁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영상 속에서 지혁이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한 정비소 CCTV 영상이 이어졌다. 그 정비소는 권상우의 비서실장이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 소유였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권상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혁은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화면에는 10년 전 대성방직 화재 사건의 보고서와 함께 권상우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숙부님은 화양연화를 포함한 동네 전체를 밀어버리려 하셨죠. 지역이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권상우가 박 실장에게 철거를 지시하며 그 땅 밑에 있는 건 모조리 갈아엎어버려.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권상우는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저놈은 가짜야. 저놈은 유령이라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병력이 닥쳐왔다. 김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권상우 씨,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및 방화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권상우는 발악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권지혁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이사들과 주주들을 바라보았다.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장악했다. YJ그룹은 오늘부로 정상화됩니다. 진짜 회의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 권지혁의 귀환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모든 뉴스 채널은 24시간 내내 사망한 줄 알았던 YJ그룹의 총수가 살아서 돌아온 충격적인 사건과 그 배후에 있던 숙부 권상우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왕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YJ그룹의 주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권상우와 그 일당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그가 체포되자마자 그에게 줄을 섰던 내부 공모자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모든 비리 장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10년 전 대성방직 화재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억울하게 희생된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 시작했다. 한하유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낡은 식당, 화양연화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다락방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쓰러져 있던 남자. 그녀가 민준이라 부르며 죽을 끓여 먹이고 함께 김치찜 레시피를 고민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로 그룹의 구조조정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원래 그가 있어야 할 세상으로 돌아갔다. YJ그룹의 총수 권지혁. 그녀는 처음부터 그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가 목숨을 빚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두 사람의 신분 격차를 메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주총회 다음 날 YJ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완벽한 모습으로 단상에 선 권지혁은 먼저 그룹 내부의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공식 업무 지시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화양연화가 포함된 화양동 일대의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대성방직 부지를 포함한 화양동 재개발 계획은 권일수 선대 회장님의 상생 경영 이념에 반하는 권상우 전 부회장의 독단적이고 범죄적인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YJ그룹은 해당 부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 계획으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한 YJ그룹은 주민들의 터전을 위협한 용역폭력 사태에 대해 별도의 민영사상 보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속의 그가 마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그녀의 식당도 지켜냈다. 그날 오후 식당 문에 붙어 있던 붉은색 철거 통지서가 YJ그룹의 정식 직원에 의해 정중하게 제거되었다. 동네 상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하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화양연화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권지혁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YJ그룹을 상상도 못할 속도로 정상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하윤은 애써 서운함을 눌렀다. 어쩌면 이것이 맞는 결말일지도 몰랐다. 그는 폭풍처럼 그녀의 삶을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식당 주인 한하윤으로 돌아왔다. 민준과 함께 개발했던 프리미엄 황태 김치찜은 정식 메뉴가 되어 불티나게 팔렸다. 그녀는 혼자서도 벅찰 만큼 바빠졌지만 문득문득 주방 한 구석, 그가 양파를 까던 자리를 바라보며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날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늦은 밤, 하윤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식당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 그녀는 고개를 들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문 앞에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주주총회 때 입었던 완벽한 슈트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비에 살짝 젖어 있었고 수백 명의 임원을 호령하던 총수의 위엄 대신 깊은 피로와 어색함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영업 끝났습니까? 그가 먼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텔레비전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다. 네, 네, 마감했어요. 하윤이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지역은 식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민준으로서 청소하고 정리했던 식탁들을 물끄러미 둘러보았다. 많이 바빠 보이네요. 김치찜이 잘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당신 덕분이죠. 아니, 회장님 덕분에.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에 지역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앉아있던 테이블 맞은편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었다.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하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숨죽여 지켜보았다. 지역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YJ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빗속에서 발견되어 그녀의 다락방에서 처음 눈을 떴던 길 잃고 혼란스러워하던 민준의 눈빛이었다. 일하러 왔습니다. 네? 하윤이 반문했다. 주방 보조. 늦었네요. 숙식 제공해 준다면서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하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피식 웃고 말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민준이 사용하던 낡은 앞치마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지역은 능숙하게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다. 오늘은 뭘 하면 되죠? 양파가 다 떨어졌던데. 됐네요. 오늘은 사장이 쏩니다. 저녁 안 먹었죠?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역도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프리미엄 황태 김치찜이었다. 지역은 익숙하게 황태머리를 볶았고 하윤은 배즙을 갈아 넣었다. 더 이상 사장과 주방 보조도 재벌 총수와 식당 주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온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두 사람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화양연화의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권지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은 것은 이 작은 식당에서 자신을 민준으로 받아준 한 여자의 온기였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